그동안 올려드린 상병 시절 이야기를 주제별 합본으로 올려드립니다. 나의 상병 시절 첫 번째 이야기. 상병 시절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윤태상, 상병대다. 대한민국 육군 상병. 그 당시 우리들은 상병 시절을 가리켜 군대 생활의 꽃이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상병 시절이 군대 생활 기간 중에 가장 군인답고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어리버리한 이등병 시절을 지내며 군인으로서 기본과 기초를 배우고 익혔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얼차려와 폭행이 동반된 고난의 시간을 보내야 했지요. 일병 시절은 일하는 일병이라고 했습니다. 그야말로 없는 일도 만들어 해야 하는 시기인 것입니다. 일병 시절을 거치면서 우리들은 군인으로서 갖춰야 할 자질에 대한 노하우를 쌓으면서 원숙한 군인의 모습을 갖춰 나갔습니다. 이처럼 이등병과 일병 시절을 거치면서 군인으로서 모습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상병이 되면 거의 눈을 감고서도 자기가 해야 할 업무와 그 방법까지 훤히 꿰 수 있는 수준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상병이 되면 많은 부분에서 그 위상과 생활 양식이 달라지게 됩니다. 먼저 내무 생활에 있어서 상병은 소대의 중간 고참병으로 솔선수범하며 후임병들을 지도하고 이끌어야 할 위치였습니다. 따라서 상병은 소대 내에서 군기반장 역할을 했고, 그로 인해 후임들에게 가장 무서운 고참들이 바로 상병들이기도 했습니다. 병장들은 직접 나서서 후임병들을 기합주거나 군기 잡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저 상병들에게 지나가는 말처럼 슬쩍 언지를 주거나 눈질만 해도 상병들은 그 의중을 파악하여 일사불란하게 소대 내의 기강을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졸병들의 군기를 잡기 위한 집합도 상병들이 주관했고, 후임병들의 구타나 얼차려를 실시하는 주체도 거의가 상병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상병이 되면 교육이나 훈련에서도 군인으로서 배우고 익혀야 할 전술전기에 거의 통달하게 됩니다. 교육사단인 우리 노도부대에서 소총중대 보병이 배우고 익혀야 할 과목과 전술전기는 수십 가지가 넘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1, 2등병 시절을 거치면서 부단한 반복 훈련을 통해 이제는 완벽하게 터득했고, 상병 정도 되면 유사시 한 개 분대 정도는 지휘 통솔할 능력과 자질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병이 되면 모든 훈련과 교육에서 후임들의 모범이 되고 솔선수범하며 그들을 가르치고 이끌어야 했습니다. 일병 시절 어느 날 중대장 정신교육 시간에 김철권 중대장은 이런 교육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제대로 된 군인을 양성하는데 보통 15에서 18개월이 걸린다. 그렇기 때문에 이등병과 일병 시절은 군인이 되어가는 기간이고, 상병부터가 진짜 군인이다. 그렇습니다. 그동안 내가 군인으로 복무한 15개월은 완전한 군인으로 완성되어가는 준비 과정이었고, 이제부터 시작되는 상병 시절부터 진짜 완전한 군인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내 군대 생활의 꽃시절, 상병 시절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982년 3월 1일, 나는 상병으로 정식 진급했습니다. 그러나 앞서 일병 시절 이야기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 중대가 격오직 경계 파견으로 연대 병기과에 파견 근무 중이었기 때문에 별도의 진급 신고는 없었습니다. 게다가 나를 비롯한 대부분의 진급자들은 이미 한두 달 전부터 소위 마에가리 계급장을 달고 있었기 때문에 별도로 계급장을 달 일도 없었습니다. 그저 행정적 절차로서의 진급이었습니다. 내가 일병 진급할 때는 중대장실에 가서 김철권 중대장에게 정식으로 진급 신고를 하고, 중대장으로부터 진급주로 국산양주 한 잔씩을 받아 마실 수 있었는데, 새로 부임한 중대장은 진급 신고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하기야 격오지 파견 나오기 3일 전에 부임한 중대장이니 그럴 정신도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중대가 뿔뿔이 흩어진 상태에서 진급자들을 중대본부로 모이도록 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비록 별도의 진급 신고는 없었으나 3월 1일부터 변화는 있었습니다. 그동안 소대 내에서 윤일병으로 불렸는데 이날부터는 모두들 윤상병으로 바꿔 부르고 내 자신이 관등성명을 복창할 때 상병 윤태상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윤상병 소리를 듣거나 내가 복창하면서 상병이라고 외칠 때 호칭에서 오는 분위기와 느낌은 전혀 달랐습니다. 졸병의 개념에서 고참의 개념으로 바뀌는 것 같고 움츠러드는 느낌에서 당당해지는 느낌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우리는 계급이 깡패라는 말을 자주 쓰곤 했는데 내가 상병이 되고 보니 계급의 무게감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튼 이제는 내 군대 생활 중 가장 힘든 전반전이 끝나고 잘 마무리해 나가는 후반전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상병으로 진급을 하면서 나는 내 나름대로 속으로 몇 가지 다짐을 했습니다. 첫 번째 다짐은 그동안 내가 졸병 생활을 하면서 불합리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나는 내 후임병들에게 강요하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고참들은 본인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개인적인 일까지 후임들에게 시키고 수발들게 하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식기를 들고 가거나 세수할 물을 떠오거나 기본적인 관물정돈이나 장구류 수선이나 심지어 편지를 대필시키거나 졸병들이 가지고 있는 새 보고품을 자신의 헝겊과 바꾸는 고참들도 있었습니다. 나는 고참으로의 권위는 지키되 권위의식으로 후임들에게 군림하지 않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특별히 새내기 이등병들에게 좀 더 따뜻하게 인간적으로 다가가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서툴고 어리버리한 이등병들에게 무섭고 사나운 고참이 아니라 편하게 대할 수 있는 형 같은 선임이 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나 한 사람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소대의 전체 분위기를 바꿀 수는 없었지만 다만 작은 변화를 시작한다는데 의미를 두는 다짐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다짐은 역시 후임병들 군기를 잡는다는 미명으로 행해지는 집합과 기합 그리고 구타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또한 나 한 사람만의 의지로 될 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누군가는 시작해야 한다는 생각이었고 그 누군가가 바로 내가 되고 싶었습니다. 내가 진급한 1982년 3월 1일은 3.1절로 휴일이었고 월요일이라 연휴였습니다. 그러나 연대 병기과의 경계 파견 근무 중이라 우리는 연일 똑같은 일정을 소화하고 있었고 이날 내린 눈으로 제설 작업에 동원되어 고단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 와중에 오전 오후 초소 근무를 했고 그 사이 틈틈이 일주일 뒤 전역할 소대 고참 오명근 병장과 이병열 병장의 환송사를 붓글씨로 썼습니다. 이 일은 거의 일주일 내내 계속되었고 이 두 사람은 우리가 파견 근무에서 복귀하기 전에 파견지에서 소대원들만의 환송을 받으며 자대를 떠났습니다. 본래 자대에서 전역하면 중대원들이 대대 연병장에 도열하여 박수 쳐주면서 환송하는데 이 두 사람은 그런 복도 없었던 것입니다. 내가 상병으로 진급하던 날. 그러나 이제 겨우 15개월의 군 생활을 마쳤을 뿐이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18개월여의 시간은 여전히 큰 무게감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내가 군 생활을 하면서 깨달은 평범한 진리는 내가 가야 할 길을 회피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걸어가는 것만이 최선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루가 지나면 남은 날이 하루 줄어든다는 평범한 진리를 믿으며 우리가 즐겨 부르는 군대 소교 중에 있는 가사처럼 기어이 병장 달고 제대할 사나이가 되는 그날을 향해 나아갈 뿐이었습니다. 나의 상병 시절 두 번째 이야기. 가는 사람 그리고 오는 사람. 1. 우리네 세상살이가 다 그런 것처럼 군대 생활 역시 만남과 헤어짐의 연속입니다. 특히 군대는 복무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먼저 입대한 사람은 때가 되면 전역해 나가고 그 자리에 새로운 신병이 입대하여 채우게 되므로 만남과 헤어짐이 주기적으로 반복됩니다. 이러한 순환을 통해 옛사람은 보내고 새 사람을 만나게 되면서 연륜이 쌓이고 졸병에서 고참으로 탈바꿈해 가는 것입니다. 앞서도 이등병 시절과 일병 시절 이야기를 통해 몇 차례 이야기한 것처럼 그동안 나는 자대에 전입 후
우리 소대에서 몇 명의 선임들을 떠나보냈습니다. 가장 먼저 보낸 전역병은 유나무계 병장이었습니다. 그는 내가 전입 갔을 때 전역이 3개월 정도 남아 있었는데 막 전입 간 내가 보기에 그는 할아버지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는 갓 이등병 계급장을 달고 온 나를 보며 혀를 차며 내가 너 같으면 탈영하겠다고 하더군요. 노도부대에서 험난한 군 생활을 한 선배로서 안타까움이 담겨 있는 말이었지요. 그는 조용히 저녁을 준비하며 큰 소리 한 번 내지 않았고 모든 후임병들은 알아서 대우해주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는 우리들이 병참대에 파견 나가 있던 1981년 4월에 우리 소대원들만의 환송을 받으며 전역해서 양구를 떠났습니다. 이어서 자대로 복귀한 이후 5월과 6월에 걸쳐 포분대장 강화무계 하사, 총이분대장 문화무계 하사가 전역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속한 총일분대장 박아무계 하사가 7월에 전역을 하고 이어서 장아무계 병장과 박아무계 병장이 전역을 했습니다. 장 병장은 국군이 날 행사연습으로 부대가 재편될 때 전역대기로 잔류하였고 우리가 사단항공대와 성남항공대에서 행사연습을 하는 동안 전역했기 때문에 나는 그의 전역을 볼 수는 없었습니다. 박 병장 역시 평상시에도 늘 음어선수로 파견 생활을 해서 소대에서 생활한 시간이 많지 않았고 그의 전역 역시도 내 기록에는 전혀 남아있지 않아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습니다. 아무튼 선임병들 모두가 교육사단인 노도부대에서 험난한 군 복무를 잘 마치고 영광의 전역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군대에서의 이별이 꼭 전역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다른 이유로 소대를 떠난 사람도 있었는데 내 사수인 이하무계 상병은 국군이 날 행사 대원에서 제외되어 다른 대대로 일시 전출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거기서 보병분대장에 차출되어 하사관 교육을 받고 분대장이 되어 돌아와 우리 중대 3소대 화기분대장으로 가는 바람에 행사 후에 소대로 복귀하지 못하고 우리 화기소대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 상병은 충북 진천이 고향이었는데 마음 좋고 무던한 사람으로 나에게 여동생을 소개시켜 주겠다고 할 정도로 내게 잘해준 사람이었는데 아쉽게도 그와 헤어진 것입니다. 물론 같은 중대원으로 늘 얼굴을 볼 수는 있었지요. 또 총이분대 경남 양산 출신의 김아무개 상병은 사대대가 편하다며 그곳으로 전출 신청했는데 그의 신청이 받아들여져서 사대대로 전출 가는 바람에 소대를 떠났습니다. 김상병 역시도 여동생을 소개해 주고 싶다고 할 정도로 평소에 내게 잘해주던 사람이었는데 그가 어느 날 나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실은 나는 나이가 너보다 어릴 거야. 내가 군대 빨리 오고 싶어서 나이를 올렸거든. 나는 믿어지지 않아서 되물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나는 그가 농담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정색을 하고 진지하게 말하더군요. 정말이야. 부산에 있는 연령 감정소에서 정신감정하고 신체 검사를 통해 판정을 받고 재판을 거쳐 나이를 2살 올렸어. 실제로는 네가 나보다 나이가 많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끼리 있을 때는 그냥 친구처럼 대해줘도 괜찮아. 나는 그 말을 반신반의했지만 그를 볼 때마다 그 말이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마음 좋았던 김상병이 사대대로 전출 신청을 했고 쉽지 않은 전출이 승인되어 우리 소대를 떠난 것입니다. 아마도 그가 말한 것처럼 나이가 어리다는 것이 인정되어 부대에서 전출을 허락했는지 모릅니다. 나로서는 그와 헤어지는 것이 마음 한구석에 허전한 생각이 들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 밖에도 우리 소대 총이분대 장아무개 상병은 보병분대장 교육을 받고 하사가 되어 다시 우리 소대로 돌아와 박아무개 분대장 후임으로 내가 속한 총일분대장이 되어 한 분대원으로 만나기도 하는 등 전역 이외의 사유로 헤어지고 만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1982년 들어 우리 소대에서 첫 번째 전역자가 나왔습니다. 앞서 일병 시절에 이야기했던 오병장과 이병장인데 둘 다 60mm 박격포 사수들이었습니다. 오병장은 본래 강원도 태생인데 서울에서 살다 온 사람이었고 중대 군종병으로 내게도 많은 도움을 준 사람이었습니다. 마음씨가 좋고 싫은 소리 한 번 안 했던 사람으로
특히 내게는 각별해서 한 번은 이런 말까지 했었습니다. 우리 둘이 있을 때는 친구처럼 생각하고 그냥 편하게 대해도 괜찮아. 앞서 말한 김상병과 아울러 군대에서 이런 선임을 만났다는 것은 분명 내게 행운이었습니다. 중대 군종을 맡고 있던 오병장은 전역하면서 내게 중대 군종 직임을 맡겼고 극구 사양했지만 결국 내가 중대 군종병을 맡기로 했습니다. 함께 전역한 이병장은 오병장과 동기로 제3군단 사령부가 있는 인제 현리가 고향인데 과묵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평소에는 말수도 적고 후임들에게 싫은 소리 한 번 안 하지만 원리원칙에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60mm 박격포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해서 항상 황금포라고 주장하는 포맨이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우리가 병기과에 파견 중이던 1982년 3월 8일에 전역하여 부대를 떠났습니다. 나는 앞서 말한 것처럼 영광에 전역을 하는 이 두 명의 선임들에게 환송사를 써 주었습니다. 이후에 오병장 등과 동기로 지내던 정아무개 병장도 팀 훈련이 한창이던 3월 29일 전역했습니다. 전남 고흥 출신의 정병장은 전역대기로 팀 스피리트 훈련에서 제외되었고 따라서 그에 대한 소대의 환송식과 환송사 낭독은 팀 훈련 출정에 앞서 3월 14일 오후에 앞당겨 실시했습니다. 소대 군기반장으로 통하던 정병장이 전역함으로 상병으로 진급한 우리 동기들은 명실상부한 소대 중고참 대열에 들어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의 상병 시절 세 번째 이야기. 가는 사람 그리고 오는 사람. 이렇게 떠나는 사람이 있으면 새롭게 들어오는 사람도 있게 마련입니다. 편제를 유지하기 위해 전역 또는 전출 등으로 공석이 된 자리를 채워야 하기 때문이지요. 우리 소대에서 1981년 상반기에 분대장 3명이 줄줄이 전역을 했고 그 분대장들이 떠난 자리에는 새로운 분대장이 부임했습니다. 내가 속한 총일분대에 박하사 뒤를 이어 장하사가 보직되었고 총일분대의 문하사 후임으로 이아무기 하사, 포분대에는 강하사 후임으로 박아무기 하사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전역자들의 빈자리와 그동안 공석으로 있던 각 분대의 탄약수들을 채우기 위해 1981년 3월부터 계속 신병들이 전입되어 왔습니다. 우리 동기들이 받은 첫 번 후임은 총일분대 제2총 소나무계 1병의 후임으로 1981년 3월 초에 전입 온 이아무개 2병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이병은 건강상 문제로 자대생활 1년여 만에 후송되었고 그 전에 경북 경산 출신의 김아무개 2병이 들어왔고 1982년 3월 사수인 정병장이 전역하면서 또 다른 김아무개 2병이 전입되었습니다. 그리고 1981년 3월 말에는 총이분대 제3총의 정아무개 2병과 포분대의 심아무개 2병이 들어왔습니다. 이후에 손아무개와 명아무개 2병이 들어와서 손 2병은 총이분대 제4총으로 명 2병은 포분대 제1포로 들어갔습니다. 사실 이 당시 포분대는 풀편제 상태였지만 국군이 날 행사를 앞두고 일부 병력이 신장 기준에 미치지 못해 전출 예정이었으므로 미리 병력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이후 국군이 날 행사 연습이 시작되었고 행사부대로 편제가 바뀌면서 기존의 소대 개념이 사라지다 보니 신규 병력의 전입은 없었습니다. 국군이 날 행사를 마친 후에 내가 속한 제1총의 사수 이상병이 보병분대장이 되어 하사를 달고 제3소대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에 부사수 최상병이 사수가 되고 내가 부사수가 되었는데 후임을 받지 못해 한동안 탄약수 없이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내 후임으로 남아무개라는 신병을 받았는데 서울시립대를 다니다 입대한 그를 얼마 뒤 중대본부 행정병으로 데려가는 바람에 또다시 나는 후임병 없이 우리 제1총은 사수와 부사수 체제로 오랫동안 지내야 했습니다. 이 같은 체제는 팀 스피리트가 끝난 뒤인 1982년 4월에 태백 출신의 허아무개 2병을 탄약수로 받을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참으로 나는 군대복도 없었지만 후임복도 지질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3명이 한조가 되어 움직여야 하는 기관총팀에서 탄약수가 없는 상태로 국군이 날 행사 이후 대대훈련과 대대 ATT, 동계훈련 등 각종 훈련을 뛰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상병이 되어서 팀 스피리트까지 사수와 부사수 체제로 내가 탄약수 역할까지 해야 했습니다. 아무튼 1981년 말 우리 소대는 분대장을 빼고 내 선임이 8명, 내 동기가 3명, 그리고 후임이 7명이 있었고 1982년 3월 내가 상병을 달고 난 뒤에 3월 8일에 오병장과 이병장이 그리고 3월 말에 정병장이 전역하는 바람에 나와 내 동기들은 일약 소대의 중고참 대열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1982년 3월 10일 병기과 파견을 마치고 자대에 복귀해보니 새로운 신병 한 명이 와 있었습니다. 전북 임실이 고향이라는 이 신병은 그러나 신병교육대에서 이미 장기 지원을 해서 얼마 후면 하사관 교육을 받으러 갈 사람이었습니다. 행정적 절차를 위해 우선 자대에 배치가 되었고 예비 중대인 우리 중대로 넘어오자 중대에서는 인원이 적은 화기소대로 배속시켜 있는 동안 생활을 하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신병이 신병교육대에서 장기 지원을 하게 된 사연을 듣고 무척 놀랐습니다. 본래 그는 입대할 당시에는 장기 지원을 할 생각이 전혀 없었답니다. 사단 교육대에서 신병 교육을 잘 받았는데 퇴소를 며칠 앞두고 경계 실습 시간에 함께 근무를 서던 동료가 담배를 피웠고 그것이 마침 순찰 나왔던 선임하사에게 걸렸다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 그 선임하사는 담배를 피운 그 병사는 물론 함께 옆에 있었다는 이유로 그 신병까지 팬티바람에 얼차려를 주었답니다. 이때는 한겨울이었고 혹한의 날씨 속에서 갖가지 얼차려를 받으며 그의 온몸이 얼어붙어 극심한 동상에 걸린 것입니다. 실제로 그가 옷을 벗고 보여주는데 팔과 다리는 물론 온몸이 성한 곳이 없을 정도로 상해 있었습니다. 특히 두 무릎은 짓무르고 터져서 마치 담뱃불로 지져놓은 것 같았습니다. 이때 혹독한 기합을 받으면서 그는 중사라는 계급에 엄청난 반감을 갖게 되었고 그것이 오기가 되어 중사가 되기 위해 장기 지원을 신청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총위분대에 배속되었고 곧바로 팀 스피리트 훈련에 우리와 함께 출정했습니다. 군대에서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또한 다양한 이야깃거리들이 생기게 마련이지요. 때로는 즐겁고 유쾌한 이야기도 있지만 어떤 때는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이야기도 많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쌓이고 쌓이면서 세월을 이루고 마침내는 저녁에 문턱을 넘게 되겠지요. 덧붙이는 글. 마지막에 소개한 장기 복무를 지원한 전우와 얼마 전에 연락이 되어 통화를 나누며 그 당시의 이야기를 상세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 나는 그가 이등병 계급장을 달고 왔기 때문에 신병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1980년 11월 군번으로 나보다도 빨리 입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전북 병력으로 그의 동기들이 우리 중대에도 몇 명 있었습니다. 그는 훈련소에서 혹독한 기합을 받고 장기 지원을 했는데 사단에서는 무슨 일인지 곧바로 하사관 학교로 보내지 않고 1년 이상을 사단사령부에서 대기하도록 했다가 1982년 3월에 우리 중대로 전출시킨 뒤 팀 스피리트 훈련을 뛰고 그해 여름쯤 하사관 학교에 입교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그의 몸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았기 때문이었지 않나 생각됩니다. 온몸이 동상으로 짓무른 상태로 하사관 학교에 보내면 과도한 얼차려 문제가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사단 차원에서 장기간 대기시켰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소대에 왔을 때 그는 이등병 계급장을 달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는 이미 장기 지원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일반 사병처럼 진급되지 않아서 상병을 달아야 할 시기임에도 이등병 계급을 달고 우리 소대에 왔고 그래서 우리는 그를 신병으로 알았던 것입니다. 아무튼 그는 그 이후 하사관 학교를 수료하고 일반 부대가 아닌 대한민국에서 가장 빡센 특수부대로 배속되어 필설로 다할 수 없는 고난의 시간을 보내다가 전역했다고 하더군요. 그가 특별히 그 부대를 원한 것도 아니었는데 그런 부대로 보낸 것 또한 의문이 가는 점입니다. 혹시 오기로 장기 지원한 것에 대한 일종의 보복성 배치는 아니었을까 생각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역경의 시간을 보낸 전우였습니다. 나의 상병 시절 네 번째 이야기.
또 다른 이별 이야기. 1. 전역병과 전입병 이야기를 하려니 군대에서 또 다른 전역병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군대에서는 정상적으로 군 복무 기간을 마치고 전역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건강상의 이유로 의병제대하는 경우와 가정상의 문제로 중도에 전역하는 의가사제대가 있습니다. 의가사제대야 가정사정으로 피치 못해 전역하는 것이지만, 의병제대는 건강이 안 좋아 떠나는 것이므로 사실 가슴 아픈 이별입니다. 1981년 여름부터 1982년 초에 걸쳐 우리 소대에서는 이 같은 의병제대로 두 사람의 전우를 먼저 보냈습니다. 먼저 의병제대한 소나무계 이병은 경남 밀양 출신으로 사단 신교대에서 훈련을 마치고 1981년 5월경 우리 소대로 전입되어 총이분대 제4총 탄약수에 보직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보기 드물게 107 판정으로 의병제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겉보기엔 멀쩡하고 언어도 약간 어눌하긴 해도 의사 전달에 전혀 문제가 없는 친구였습니다. 훈련이나 일상생활에서도 우리와 소통하며 생활한데도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는 특히 노래 실력이 뛰어났는데, 진달래 피고 새가 울면은 두고두고 그리운 사람으로 시작되는 정훈이의 꽃길이라는 노래를 잘 불러서 오락 시간이면 어김없이 나와서 실력 발휘를 하곤 했습니다. 또 하나 그의 애창곡은 인천의 성냥공장 아가씨였습니다. 구성직의 그 노래를 부르면 전우들은 모두 자지러질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별 이상 없어 보이는 그에게 문제가 있었는데, 바로 글씨를 읽고 쓸 수 없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누구도 그가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걸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전입된 지 얼마 뒤부터 그는 문서로 전달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직속 선임은 바로 내 동기인 라아묵의 일병이었는데, 후임 탄약수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사수와 분대장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먼저 소대 내에서 고참들과 선임하사가 다양한 방법으로 그를 시험했습니다. 처음에는 그가 장난하는 줄 알고 윽박지르고 기합도 주고 달래도 보았지만, 본인 스스로가 그를 알지 못한다는 데는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군인이 글씨를 해득하지 못하면 중요한 순간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결국 소대 내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선임하사는 중대에 이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중대에서도 역시 여러 가지 시험을 해보았지만 본인이 글씨를 읽을 수도 쓸 줄도 모른다는데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결국 중대에서도 대대로 보고를 했고, 대대에서는 의무대로 넘겨 검사를 받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국군이날 행사 연습을 한창 하고 있던 7월 어느 날, 그는 더블백을 메고 원주 군인병원으로 후송 간다고 소대로 돌아왔습니다. 그가 모든 보급품을 챙겨 더블백을 메고 후송 가던 날, 만면에 웃음을 띠고 인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은 그가 정말 백치가 맞을까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군 병원에서도 끝내 백치 판정을 받고 그는 그해 가을 전역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그는 의병제대를 했지만 그 후로 그에 대하여 우리들 사이에서는 설왕설래 말이 많았습니다. 가장 많은 화제거리는 그가 정말 백치일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는 정말 뛰어난 천재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완벽할 정도의 백치 연기를 통해 모두를 속였다는 것입니다. 말을 못하거나 듣지 못하는 선천적 장애가 아닌 후천적으로 배우고 익히는 분야인 글을 읽고 쓰는 문제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연기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설마 그렇지는 않았겠지만, 그러나 몇 가지 이유에서 그 뒤로도 그가 거짓으로 백치 행세를 했을 것이라는 말이 나돌았습니다. 그 한 가지 이유는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훈련소에서 그 많은 암기사항을 어떻게 외웠을까 하는 것입니다. 물론 노래 가사를 외워 부르는 것을 보면 외우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암기력이 있는 사람이 글씨를 모른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 것입니다. 훈련소에서 고문관으로 몸으로 때우고 버텼을 수도 있겠지만 그와 동기로 들어온 사람들조차 그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었습니다. 만약 훈련소에서 그의 그런 문제가 발견되었다면
입소문을 통해서라도 동기들에게 알려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소대에도 그의 동기가 있었지만 그런 내용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그의 아버지께서 그에게 편지를 보내왔는데 공무원이라는 그의 아버지는 국한문이 혼용된 편지글을 보내왔던 것입니다. 아들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을 아버지가 아들이 읽지도 못할 편지를 보냈겠느냐는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이 말은 신빙성이 있었습니다. 나도 그 편지를 보았는데 백치 아들에게 보냈다고 믿어지지 않을 만큼 한문까지 섞어서 쓴 편지였던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 편지를 가지고 그에게 들이대며 추궁했지만 자기는 모른다고만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또한 글씨를 쓰지 못하는 그가 어떻게 부대의 주소를 아버지께 알려주었는지도 의문이었습니다. 그 당시는 자대에 전입되어도 얼마 동안은 자신이 어느 곳에서 근무하는지 부모님은커녕 그 누구에게도 알려줄 수 없었습니다. 나도 자대 배치된 뒤 고향 가까이 사는 선임이 휴가 나갈 때 그를 통해서 겨우 부모님께 내가 양구로 배치되었다는 것을 알려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의 부모가 아들에게 편지를 보냈다는 것은 그 자신이 어떻게든 부모님께 우리 부대 주소를 알려주었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공무원이라는 부모님의 코치로 그가 백치 연기를 하고 부모는 뒤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손을 써서 전역시켰을 것이라는 소문도 돌았지만 그 역시도 확인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또 하나 내 개인적으로도 그에 대한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가 전입 온 뒤에 나는 그에게서 자기 고향 친구 아가씨를 펜팔 친구로 소개받았는데 이때 그는 그녀의 주소도 정확히 불러줬습니다. 그 이후 나는 그가 소개해준 아가씨와 많은 펜팔 편지를 나눴지만 그의 학교 동창인 그녀에게서 그가 학교 때 그를 알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물론 대놓고 직접 물어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가 전역한 뒤 훗날 그녀에게서 그가 고향으로 돌아왔다는 소식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러저러한 이유들이 있었지만 그는 끝내 백치 판정으로 의병제대를 했고 내가 전역하면서 그가 소개해준 아가씨와의 펜팔도 끊어져 그에 대한 소식은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의 상병 시절 5번째 이야기. 또 다른 이별 이야기. 우리 소대에서 건강상 이유로 의병제대한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나와 같은 총일분대 제2총 탄약수로 있던 이하무개 일병으로 나보다 1개월 정도 후임이었습니다. 그는 사회에 있을 때 건축 현장에서 일을 했다는데 1981년 12월 우리가 11사단 대항군 훈련할 때 도로장애물을 만들 커다란 돌을 등짐으로 져서 나르며 다 노하우가 있다고 큰소리 쳤던 사람입니다. 그는 평소에 근면성실하고 훈련에서도 꾀부리지 않고 열심히 임하는 전우였습니다. 나와 같은 분대원이었고 입대도 별 차이가 없는 같은 졸병 신세였기 때문에 많은 힘이 되었던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이렇듯 아무 문제가 없어 보였던 그가 간질병 증세가 있어서 후송되었다가 나중에 의병제대를 한 것입니다. 1982년 2월 격오지 파견 나가기 전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 새벽 2, 3시경에 내가 불침번을 서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40분쯤에 외곽초소 근무자를 먼저 깨워 근무 준비를 시킵니다. 동절기에 외곽초소 근무자는 복장을 갖추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중대본부에 들러 신고하고 실탄 지급받고 초소까지 이동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이날 후번 외곽초소 근무자는 바로 그 이일병과 또 다른 사람 등 2명이었고 나는 먼저 그를 깨웠습니다. 그가 즉시 일어나 옷을 입는 것을 보면서 그와 함께 나갈 근무자를 총이분대에서 깨우는데 갑자기 뒤에서 쿵 소리가 나는 것이었습니다. 놀라서 바라보니 조금 전까지 일어서서 옷을 입고 있던 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달려가 보니 그는 네모반 통로에 쓰러져 있었는데 입에서는 거품을 물고 팔다리는 뻣뻣하게 경직된 상태였습니다. 놀란 나는 뒤따라 일어난 다른 근무자와 함께
경직된 그에게 달려가 그의 팔과 다리를 주물러주며 그의 볼을 때리고 흔들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1, 2분 뒤 그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일어나 앉더니 빙그레 웃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놀라움이란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떨립니다. 소대원들도 놀라서 일어났고 우리는 그에게 왜 그러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는 횡설수설 변명하듯 말하는데 그 요지는 이랬습니다. 자기가 군에 오기 전에 공사장에서 소위 노가다 일을 했는데 하루는 술을 많이 마시고 바깥 한 데서 잠을 잔 적이 있었답니다. 그때 팔이 저리고 마비되더니 가끔 그런 일이 있다며 조금 있으면 괜찮아진다고 대수롭지 않게 말하면서 근무 준비를 한 다음 외곽 초소 근무를 나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 예사롭지 않아 보였고 다음날 선임하사에게 보고하고 선임하사는 다시 중대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날 즉시 의무대로 불려갔고 이날 이후로 그는 거의 소대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내가 연대 의무대로 문병을 갔는데 그는 괜찮다면서 곧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병을 이유로 군 생활을 그만둘 생각은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그만큼 군 생활에도 잘 적응하고 있었고 또 힘겨운 졸병 생활을 거의 다 보내고 2달 뒤면 상병 진급을 앞두고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1982년 3월 8일에 그는 춘천 군병원으로 후송되었고 결국은 간질병 판정을 받고 의병제대를 하게 된 것입니다. 사격을 해야 할 군인이 갑자기 발작을 일으키면 엄청난 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군 생활을 할 수 없는 것이지요. 평소에 그는 나를 잘 따랐고 나도 나름 잘해주었기 때문에 군병원으로 후송 간 뒤에도 잊지 않고 편지를 보내와서 자주 편지를 나누며 교류를 했습니다. 또한 자기와 함께 병원 생활하는 환우까지 소개해서 그와도 함께 편지를 나누곤 했는데 그가 전역한 뒤로는 소식이 끊어졌고 지금까지도 소식을 알 길이 없습니다. 기왕 이야기 나온 김에 훗날의 의가사제대한 한 사람을 더 소개할까 합니다. 양아묵의 일병은 1982년 7월 군번으로 나보다 훨씬 후임이었는데 1983년 3월에 나보다 앞서 의가사제대를 했습니다. 양일병은 덩치는 컸지만 정말 순하고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심도 깊어서 나와 늘 함께 교회에 나가면서 친형제처럼 지냈습니다. 그는 목공일을 하다가 입대를 했는데 목공일을 배운 것에 대해 자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무를 가지고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을 자유자재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 너무 좋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가정사정은 그리 좋은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언젠가 자신의 자라온 이야기를 글로 써서 내게 준 적이 있었습니다. 일종의 신앙관 증문 같은 것이었는데 그 글에서 자신의 가정사를 자세히 적었더군요. 그의 아버지는 6.25 때 북한군으로 참전하였다가 포로로 잡혀 거제 포로 수용소에 있다가 석방된 반공포로였습니다. 비록 강제로 징병되어 공산군으로 참전했지만 그의 아버지는 공산주의 사상을 싫어했기 때문에 반공포로로 분류되었고 1953년 이승만 대통령이 반공포로를 석방할 때 자유의 몸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반공포로 석방으로 풀려난 그의 아버지는 그 뒤로 춘천에 정착하여 가정을 꾸리고 바로 양일병 등 자녀를 둔 것입니다. 그런데 고생을 많이 하셔서인지 부모님 두 분이 모두 건강이 좋지 않으셨습니다. 특히 어머니께서 건강이 무척 좋지 않으셨는데 결국 양일병이 입대하기 전에 간암으로 먼저 세상을 떠나시고 말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아버지께서도 건강이 좋지 않아 힘든 일을 할 수 없어서 가족들을 부양할 형편이 못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일가 친척도 없이 타향에서 홀로 떨어져 살고 있는 그의 아버지로서는 난감한 일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큰아들인 그가 입대를 한 것이었고 그는 그것을 늘 가장 걱정을 했습니다. 아직 학교에 다니는 어린 동생들이 있는데 그들을 부양할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의 아버지는 큰아들이 없으면 가정 경제를 유지할 수 없다며 양일병의 의가사제대를 신청했고 그 청구가 받아들여져서 그는 입대한 지 9개월 만에 일병을 달고 전역을 한 것입니다. 1983년 3월 4일 양일병이 전역하던 날
내가 써준 환송사를 들고 기뻐하며 부대를 떠나던 그 모습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지금쯤이면 그도 7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을 양일병. 어디선가 솜씨 좋은 몫으로 최선을 다한 삶을 살고 있겠지요. 커다란 덩치에 순박하기만 했던 양일병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오늘 추억 여행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백